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판사는 메이븐, 저자는 조던 피터슨입니다. 2018년 10월 30일이 출판일입니다. 자, 착한 아이와 책임을 다하는 부모. 자, 법칙 5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라는 5번째 법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회와 교육을 잘 받는 4살짜리 아이는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 그렇다고 어리숙한 것은 아니다.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고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른 아이들과 사이가 좋고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와 놀고 싶어하고 그 아이의 관심을 받으려고 경쟁한다. 어른들도 진심으로 예뻐한다는 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기꺼이 세상에 소개하려고 애쓴다. 갈등과 책임을 피하려는 부모의 비겁한 양육보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아이의 개성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자녀가 언제 좋고 언제 싫은지 배우자와 솔직하게 상의해보라. 배우자가 아니라면 아이를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보라. 아이에게 싫은 면이 있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당신은 충분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알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무엇에 가장 많이 화가 나는지,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자녀가 올바로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자녀를 훈육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저지를 수밖에 없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어른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해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배워야 한다. 어쨌든 당신은 아이를 사랑한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미워질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당신보다 당신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하고 보살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당신 아이에게 훨씬 가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녀가 집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징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를 사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모든 어른에게 환영받는다. 당연히 부모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규칙은 자녀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성숙이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훈육과 처벌 원칙은 용서와 공정함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훈육은 어린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 질서는 지하세계의 혼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지하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안과 절망이 지배하는
암울한 공간이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발췌 글입니다. 자, 경청의 기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경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경청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를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청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경청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로저스는 경청의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상대의 말을 늘 경청하는데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청은 내가 말하는 경청의 유형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로저스가 말하는 경청은 무엇일까? 그는 독자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한다. 논의를 잠깐 중단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보라.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 말을 한 당사자 마음에 들도록 간략히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상대의 내용을 잘 정리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내 경우에는 이 규칙이 개인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나 무척 유용했다. 나는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다. 내 요약을 상대방이 흔쾌히 인정할 때도 있고 수정할 때도 있다. 드물지만 내가 완전히 잘못 이해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든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요약하는 대화법에는 이점이 많다. 첫째는 내가 상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로저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상당히 쉬워 보이는가? 하지만 직접 해보면 어떤 과제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약기법을 통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되면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서 당신의 사고방식과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 가능성이 요약의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다. 이보다 더 확실히 요약의 이점을 설명할 방법은 없을 듯하다. 둘째는 상대가 기억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 내담자가 살면서 힘들던 시기를 두서없이 감정에 사무쳐서 장황하게 설명한다. 나는 그 내담자의 말을 중간중간 요약하며 제대로 요약했는지 확인한다. 내담자의 설명이 점점 짧아진다. 그의 과거는 우리가 주고받는 형태로 내담자의 기억에 압축되어 저장된다. 이 기억은 많은 점에서 과거의 기억과 다르다. 운이 더해지면 더 좋은 기억이다. 이전보다 덜 부담스럽고 쓸데없는 부분들은 지워지고 핵심만 남은 기억이다. 내담자는 기억을 정리하며 중요한 교훈도 얻는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비슷한 사건이 가져올 비극과 고통을 줄인다. 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런 비극을 피하려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쯤 되면 성공한 기억이다. 이것이 기억의 목적이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요약의 세 번째 이점은 허수아비의 논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허수아비 논법이라는 것은 상대의 견해를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논법,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그의 주장을 단순화하거나 조롱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반대자를 꺾는 동시에 당신의 개인적인 위상을 부당하게 올린다. 하지만 상대의 견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당신의 승리가 부당하다는 점에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누군가의 주장을 요약할 때는 그 말을 한 당사자보다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장을 검토하고 요약한다면 그 주장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이 들면 그 주장에 반대되는 당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다듬어 더욱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왜곡할 필요도 없어진다. 당신과 상대의 거리도 어느 정도는 메워진다. 역으로 당신이 공격받을 때도 큰 힘이 된다. 때때로 상대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그 생각을 처음으로 표현했을 때가 그렇다. 어떤 생각을 처음 표현할 때는 막다른 골목길을 헤매거나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된다. 말하고 생각하는 행위가 기억보다 망각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죽음이나 심각한 병처럼 감정이 개입되는 사건에 관한 대화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처음에는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주로 언급된다. 말하는 사람은 감정에 사무쳐서 사건 전체를 세세히 나열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야기의 핵심, 즉 원인과 결과가 뚜렷이 정리되고 그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가 섞인 $100짜리 뭉치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보자. 그 지폐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유심히 살펴보면 작은 차이가 보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취해야 하는 접근법이다.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귀찮아서 지폐 중 일부가 가짜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지폐를 전부 버린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하게 된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경청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본론으로 대화가 진행될수록 더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전달한다. 예, 인내심을 갖고 개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듣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더 솔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더 꺼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놀랍고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꾸밈없이 털어놓는다. 아마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대화가 지루하지 않으면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루하면 경청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세 번째 발췌 글입니다.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법칙 6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법칙 6은 6 은 6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은 6
당신의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명확히 표현할 수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에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능수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될 때 복잡한 문제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점점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그래서 더 악화되고 비극적인 것들이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부드럽게, 그죠?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과의 관계, 그렇죠?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는 것,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힘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연하게, 그렇죠? 평온한 초연한 상태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발췌글은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조금 함께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이 있어서 부분을 조금 옮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들과 공유하라.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기회를 주어라.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좀 적은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이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너무나 불쾌하고 또 신뢰에 대한 금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많이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제 현명한, 쉽지는 않지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물론 그 사람도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게 되지만, 또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을 위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시 또 거짓말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회복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끝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찮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적어놓고 이제 사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타인이 어떤 칭찬을 하거나 장점을 얘기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한테 이러한 소중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저 남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은 작게 보이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그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되는,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자신에 대한 방치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교만이라는 굉장히 조금 좀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기억하라. 세상은 약탈해야 할 보물창고가 아니라 공유하고 교환하는 광장이다. 네, 우리가 나누고 함께 주고자 할 때 더 풍요로워지는 것. 예, 이것은 예, 정말로 열심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한켠에서는 마음이 또 내가 준다는 게 아깝게 느껴지고 또 손해본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고 줄 때 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기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적이라고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 경쟁하는 사람, 내가 또는 조금 경기하는 사람,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적에 성공해서 얻은 교훈에 감사하라. 적에 성공해서 배우고 적의 비판을 경청하라는 뜻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자. 예, 적이라는 그 존재는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실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게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존재. 예.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 물론 그 적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은 상대, 그 경쟁자, 또 나를 경계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떤 더 원대한 뜻, 더 원대한 목표를 창조해내면 함께 성공하는, 윈윈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잊기 쉬운 내용들 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그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한 마음에 치우쳐서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난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앞서서 윈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패배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예. 하지만 적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서로 성공을 모색하는 뜻을 세운다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그러한 뜻을 알아차리고 어떤 관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마음은 조급한데 몸은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신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질문과 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개인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뜻이고, 둘째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도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제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상대의 도움을 받고, 예,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 기쁜 일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어떤 작은 용기가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몸이 좀 피곤하면 좀 쉬어야겠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서 기꺼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감사함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리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좀 릴렉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좀 몸을 일단 쉬게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면, 몸이 이완되면 좀 마음도 조금 천천히 조금 좀 릴렉스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천천히 생각을 해본다면 더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떠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젊은 시절의 잠재력을 원숙한 인품으로 대체하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성장입니다.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당연히 조금씩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깨달아가면서 무언가를 다듬어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그죠? 성숙함은 더 성숙해지면서도 더 순수한 부분들은 더 닦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비록 늙을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성장해 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예. 이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 사실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이 몸이라는 감각을 통해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진료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기억이라는, 그 저항이라는 감정을 정화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감각 체계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꿈꿀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 사고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 그죠?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파괴적으로 방치하면서, 그죠? 어떠한 그것과 반대되는 미래를 꿈꾼다면 그거야말로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신의 몸과 마음, 특히 몸이라는 부분 항상 건강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곤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삶의 길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라.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들을 넘는 것이다. 끊임없는 허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보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납니다. 끝없이 이어져 있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각자들은 이것을 게임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종종 하죠. 게임.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첫 번째 그 레벨을 깨면 그 다음 2단계 레벨이 넘어오죠. 더 강한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깨면은 또 3단계에서
또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점점 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허들넘기처럼 그 관문들을 통과하게 될 때마다 고통스럽죠. 예.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어떤 봉착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자유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불확실해지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지금 가진 것을 바탕으로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과학이나 철학으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해결책에 대한 교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데올로그는 혼돈에 빠진 자신의 내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법을 안다고 주장한다. 예. 이데올로기를 그냥 맹신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만 옳다. 이것이 전부다. 예. 이데올로기라는 그 대전제 안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끼워 맞추거나 끼워 맞지 않는 것들을 배척하고, 그렇죠?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키는 또 수단으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으로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우리 자신을 속게 만드는 어떤 교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에필로그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이데올로그가 정권을 장악하면 언제나 위험하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오만한 접근 방식으로는 존재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 조던 피터슨의 인생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